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질 망치와 쌍규죠.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치와 쌍규의 불타는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감정을 전달하는 국민 전도사 이상규입니다. 아, 바꿨네. 국민 전도사. 국민 전도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민 집사님. 스님. 진짜. 스님.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이곳 여의도 그 팩트TV 스튜디오에서 우리 쌍규 오빠와 같이 외도하는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아니구나. 예. 자. 이러면 안 돼. 이러다 이제 나 이제 망치부 이제 망치교라고 이제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것도 좋잖아. 망치교가 생기면 좋지. 내가 진짜 사이비 종교하면 돈 떼돈 벌 자신 있는데 양심이 찔려서 못해. 자, 광고 말씀 듣고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규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는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시청자 의원은 지난주보다 13명이 늘었습니다. 1245명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또 더 주십시오. 여러분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팩트TV의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는 14,700명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TV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인재를 기다립니다. 보도국, 제작국, 중계팀, 앵커 등 총 12분야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기한은 2월 18일부터 분야별 채용 완료 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트TV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TV가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도 모집하고 있고. 그러게. 근데 우리는 아니 근데 저 인재 모집해가지고 월급을 줄 수 있을까? 왜 그 이때까지 월급 주고 있는데? 그렇구나. 진짜 아니 김 대표가 김 대표 생각보다 주고 유능해. 있어. 생각보다 유능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저기 후원회가 지금 1,200 몇 분이라 했잖아요. 1245명. 예. 이게 2,000명이 되면 내 출연료를 올려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왜 이게 후원회원이 안 늘지? 이거 뭐- 아니면 후원회원이 좀 자신이 없으면 구독 신청이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지. 이거라도 한 2만 명 되면 어떻게 또 출연료가 그렇지. 올라볼지. 그죠, 오빠? 그렇지.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저 나아지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다 12명 늘려가지고 우리 일자리까지 뺏기는 거 아니야, 몰라 진짜. 갑자기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별로 인기 없다면 인기 잘려라. 없대가 망치 부인 나가라. 별거 없네. 이상규 별거 없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막 눈치 사람들이 채고. 막 댓글에 남자 둘이 뭐하냐 막 이러면 그렇지. 나 진짜.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에도 막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이 남자잖아 막 이러는 그렇죠. 거야. 형님이네! 목소리는 여잔데 형님 뭐. 망치 오빠 이렇게 망치 형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주로 뭐 형님 아니면 스님 막 스님. 죽어 진짜 잡히기만 해봐 내가. 내가 진짜 월요일에 싹 다 호소할 수도 있어. 너네 형님 스님 그런 애들 각오해. 아이씨. 망치 부인은 기독교의 집사입니다. 이집사입니다. 이집사. 여러분 그 애정 어린 닉네임이라고 그 생각하셔서 망치 스님, 뭐 망치 형님이라 불러주시는데 연약한 여인입니다. 몇 번 들으면 기분 나빠, 빈정이 상해. 그래서 근데 이 빈정이 상한 사람 또 한 사람도 있어. 정몽준 의원이 드디어 빈정이 상해서 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뭐 자기가 출마 안 한다,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 박원순 시장이 딱 보니까 이랬는데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이참에서 떨어져도 자기가 이 새누리당을 이렇게 헌신해서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양이가 또 이 저번 지역구를 옮겼잖아. 총선 울산에서 그 옮겼는데 이 양반은 되면은 이제는 확실히 이 나라는 내 거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출마를 26일이죠. 며칠 전에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기자들 만나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행복 시작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도 바람이 있어요. 뭐든 말이야. 버스비가 70만 원 된다는. 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정몽준이 시장 되면 우리 버스비 70원 되나 보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그 70원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2008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당시죠. 공성진, 한나라등 의원이 이 정몽준 의원이 스스로 부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뭐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민들이 타고 가는 버스는 타고 다닌 적이 있느냐? 기본 요금 아시냐고 이래 하니까 요즘 카드로 계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 70원 될까요? 이렇게. 그 다음 날이 더 웃겼어.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갖고 70원이라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다음 날 딱 카드 하나 들고 나온 거야. 뭐 어떤 거? 자기 지지자가 바쁜 사람이 버스를 탈 일이 없어서 버스 타면서 다닐 수 없어서 그럼 모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지지자가 버스 카드를 보내온 거야. 그래갖고 딱 와이셔츠를 접어 입고 그 토론회장에서 이게 우리 지지자분께서 보내주신 버스 카드입니다. 손 들었는데 청소년 여기 같은 거야. 보낸 놈이나 받은 놈이나 받은 님이나 보낸 놈이나 받은 님이나 그게 이제 청소년형인지 몰랐던 거지. 근데 혹시 이거 지금 서울시장 주요 공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한 거 아닐까? 지금 자기가 되면 이제 버스 요금 70원을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니, 전재산으로 막 가르쳐주면 안 돈 된다. 주겠다. 아 이거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진짜 서울 만약에 예를 들어 재산 2조잖아. 지금 버스 요금 빚이 5조인데 무슨 지 돈 다 털어도 버스 요금 못 갚고. 근데 한번 그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다. 뭐. 뻥년님한테 배워서 공약은 뻥이다. 어? 뻥약. 그래가지고 이제 뽕녀가 뻥녀가 뻥녀. 뽕녀 이거? 뻥녀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 뻥친다 하거든. 몰라. 그건 모르고. 뽕은 그 밑에 있는 거. 뻥이나 저기 뭐 뽕 얘기 말고 뻥이야 뻥. 뻥녀님을 딱 보아하니까 공약은 일단 뭐 안 지켜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일단 막 날리는 거지. 응? 뭐 유엔 본부를 서울로 갖고 오겠다. 뭐라든가 아니면 뭐 63 빌딩에다가 나사를 세우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 막 뻥치고 그다음에 박양보다는 낫다. 선거 끝나면 저번에 용어가 박양보다는 여러 가지야. 박양은 우리가 이렇게 좀 존중해 줄 때 쓰는 표현이고 일본식 표현.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극존칭은 미스박이라고 있고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은 뻥녀님이지. 뻥녀님. 옛날에 그렇게 님자를 붙여주니까 좋잖아. 뻥녀님. 왜 그 저기 있잖아. 수상한 가정부에서 뽕녀님 이것은 명령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뻥녀님 그것은 뻥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붙여준 거지. 내가 참 이 드라마 여러 개 말아먹었어. 누구야 이거? 금띠님 상규를 좋아하면 망치를 사랑합니다. 망치를 사랑하면 상규를 최고로 여깁니다. 이거 좋은 거야. 웬 이렇게 내가 오늘 알바 썼어. 알바. 알바 썼어. 니만 역시 팬클럽이구나. 니만 알바 쓰냐? 나도 알바 써. 난 알바 쓴 적 없어. 나의 매력에 자발적인 헌신자들이라고나 할까? 아이고 저요. 뽕. 주님은 왜 찾아? 왜 그 주님한테 이거 하소연 하잖아. 하나님 바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저기 수습하러 다니는 것도 바쁘단 말이야. 하소연이 바쁘다고. 나 오늘 아침 우리 신랑이 나한테 진지하게 그랬어. 우리 신랑이 그 의정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막 사진부터 내용까지 너무 근사한 거야. 그걸 들고 의정 보고서를 돌리러 가면서 삭발 나는 많이 모였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50명 넘게 모였어. 그래서 막 자랑을 했죠. 그래. 나는 이거 의정 보고서 다 돌리고 공천도 못 받겠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이번에 삭발만 딱 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진짜 조심할게. 참 김 사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는데 김 사장이 참아줘야지 이 세상이 조금 바뀌지는데 그래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언제 김 사장 술을 하시는가? 술 안 해요. 술을 전혀 안 해? 그럼 내 서울 사람 몇 표라도 내가 이 표라도 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나 잘해주고 아니면 공천을 받아야지. 근데 그때는 내 생각에는 부인이 누군지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의정 보고서에 부인이 하나도 없어. 자, 이거 70원부터인데 이 70원이 만약에 공약을 또 내세우면 어떻게 하지? 70원 버스값 하겠다. 근데 뭐 새누리당에서 무슨 공약을 한들 누가 믿겠어요 지금. 근데 이 양반 내가 보니까 현대중공업 2조에 가까운 그 주식이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출마를 하면은
우리나라 법에는 그 국회의원하고 장차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직자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국 4급 이상 공직자들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있으면 매각하거나 그리고 수탁기관에 이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양반 지금 내가 이거 뭐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이니까 무슨 관계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여기 국회의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이 사람 주식을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그 소속 상임위만 아니면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획재정이나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지. 국방이나 뭐 이런 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상임위에 가서 그렇지. 항상 상임위 활동은 텔레비에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구나. 안 오지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이 양반이 처음에 이런 고민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 뭐 이양 당선되고 걱정할 문제지. 이 결심을 한 끝에 지금 이 상황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헌신하는 모습 떨어져도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다시 대권에 도전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되면은 한번 해보고 중간에 또 판단을 안 하겠어. 근데 박근혜가 네. 공약을 주겠어요? 내 생각에는 네, 공천을? 이 모르지. 지금 뭐 그 김황식이가 김황식. 그 지금 나와 있는 이해운, 김황식, 정몽준 셋인데 모르지. 그 중에 박근혜가 내가 자기 측근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성 코드지. 충성 그러니까 코드로 충성 코드인데 정몽준이가 박근혜한테 그동안 들이댄 것도 있고 네. 과연 이 정몽준이한테 저길 주겠냐. 나는 좀 뭘로 쇼로 보이는 게 쇼로. 정몽준이가 암만 쇼라고 그래도 아니 정몽준이가 이번에 시장을 출마하면 네. 다음에 대선 도전을 못 할 거 아니야. 못하지. 그러니까 정몽준 나이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이 정몽준이가 괜히 출마할 것처럼 이게 분위기 막 달아오르게 해서 그 이제 흥행만 시키고 그 대선을 위해서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대선 때 여기서 지가 만약에 예비 경선에 떨어지면은 그런 문제가 되지. 대권 도전에 예비 경선에 떨어져 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 아니라 네. 멋있게 양보해 줄 수도 있지. 안철수하고 또 안철수 한 척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자기가 양보를 일등이- 해준다든가. 그런 전략이 있을 수 근데 있겠다.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정몽준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몽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자기가 다음에 대선 출마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이번에 흥행으로 나갈 마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 정몽준이가 시장이 돼도 박근혜한테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이제 정몽준이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입지를 위해서 박근혜한테 계속 들이댈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충성파를 줄 수밖에 없고 과연 정몽준이한테 공천을 줄까? 근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 경선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은 할 수 있겠지.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유 뭐 이렇게 당에서 뭐 박근혜가 뻥년 이렇게 박양이 뭐 이렇게 다 그러는 거 뭐. 이쪽 꽉 하면 저쪽이고 그런가? 그 홍문종인가 뭐 사무총장이 알아서 하는가? 위에서 그러겠지 오다 뭐. 받아서. 뭐 아프리카 예술단 그 노예시키면서 배운 것도 많겠지 뭐. 근데 나는 지금 뭐 이 양반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새누리당에서 이 서울시장 출마하고 이게 중요한 행사에 남산 백범 선생 광장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그러니까 이혜원 씨도 출마 선언하면서 백범 기념관에서 했어. 이것들이 진짜 그래서 나는 진짜 헷갈리는 게 이 양반이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아니, 후미에 그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구는 빨갱이라고 해서 뭐 테러리스트라고 막 그랬던 테러리스트라고 애들이 이야기하고. 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이야? 그러니까 정몽준이나 이혜원 이 양반들이 아니 식을 박정희 무덤에 가서 하든가 진짜.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국민 이승만 묘에서 하든가. 현충원이나 구미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그리고 박정희 동상 밑에서 하면 되겠네. 근데 왜 이걸 안 하고 이 지들도 양반들 그럼 촌스러운 거 아는 거지. 그게 어우. 그 경북 도지사로 출마할 땐 그게 통하는데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 짓거리 하면 아니지 그러면 이 안에도 정체성이 없지. 원래 걔네가 무슨 정체성이 있어. 이승만 대통령 그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이승만 앞에서 가서 해라 니네. 왜 그래 진짜. 왜 저거 나무 형님 집에 그 남의 집에 가서 왜 지랄이야 진짜. 근데 이해가 안 돼 진짜. 이거 그래도 돌아가신 백범 선생이 얼마나 기가
능욕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고도의 이런 능력 작전인가? 고인에 대한 능욕 작전이야 이 새끼들. 그렇게 나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중요한 뭐 결정을 하고 출마하실 때 백범 기념관이나 백범 저게 남산에 있는 백범강정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평소에 존경하신 그러니까 당신들이 친일 독재 미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교과서 문제에 있는 부분들 5.16 쿠데타로 5.16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근처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생가에 가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관계되는 그 국회 뭐 그것을 뭐 걸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색깔대로 살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적극 이명박이 만들고 한나라당이 적극 지지했었던 지금은 이름 바꾼 새누리당이 그 과거에 지지했던 대한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김구 선생님이 테러 활동했다 뭐 이러면서 써잡긴 애들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 갖고 지금도 새누리당에서는 막 토론하면서 뭐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둥 뭐 이번에도 뭐 저 교학서 교과서를 3일절에 나눠준다는 둥 그 짓거리 하면서 왜 또 김구 선생님은 찾아? 아 김한길이가 노무현 파는 것보다 더 웃겨. 참,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하시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퍼포먼스 할 거 없으면은 군복 입고 하시든지. 그러게. 그러고 아, 진짜 5.16. 군복 얘기하니까 막 최명길 군복 생각. 왜 또? 최명길 군복. 아, 정말. 예? 자, 그리고 이건 넘어가지 뭐. 그리고 저는 정몽준 의원이 70원 버스 공약하면은 변절할 생각이 있어. 전심을 한번 한 표라도 찍어줄 가능성이 있어. 70원 이건 또 하는 거 아닌가? 사실 내가 여의도까지 와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 1,500원이야. 1,500원. 얼마나 아끼는 거래? 70원이면 그때 그 옛날에 내가 여의도로 출근할 때나 필요했지. 지금 별 필요 없어. 아, 그럼 70원 해도 안 찍어준다. 70원 해도 안 찍어놔. 난 좀 고민해 보겠다. 아유 진짜 얍삽해. 투표권 없잖아. 대구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아 진짜 뻥기야 이제부터. 오빠 이제 뻥기 오빠야. 아 어쩐지. 한번 생각해보겠다. 너 생각 수 있지. 에라이 뻥규. 나는 투표권. 내가 이름을 기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뻥기야. 뻥기의 이름을 기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뭔데? 킥으로 바꾸거나. 정말. 아우, 이 망치. 대구 산다고. 망치. 그래. 우리 서울 사람들 이렇게 능욕당하고 산다. 미안해. 서울이 서울다워야 돼. 왜 그래? 그래서. 근데 그거 대구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쪽팔려. 쪽팔려. 박근혜 미안해, 오빠. 대통령도. 근데 주요 이때까지 우리가 내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 누가 내보고 사투리를 고칠 생각이 없냐고. 전혀 네버. 절대 안 고친다. 나는 신라 천년에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이제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론되는 사람 뭐 부정부패, 뭐 성희롱 이 주도급들 자체가 전부 다 대구 경북이야. 근데 중요하잖아. 이 대구 경북에도 보석이 있어. 나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남태우 씨든 간에 이런 보석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런 보석 때문에 그래도 대구 경북이 아주까지 새누리당이지만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정몽준 의원은 70원 인하면 제가 한 표 찍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른다니까. 이걸 빵에서 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정몽준을 대구로 데려가. 대구시장으로 데려가. 제발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헐쩍거리지 말라고 대구로 데려가. 대구 택시비 대구 택시비를 70원 하라고 그래. 대구 사람들 얼마 없으니까. 정몽준 되겠네. 대구시장으로 추천.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출마 선언은 남산 백범 광장에서 절대 안 하시기를. 택시 기본금을 70원으로 해준다 그러면 정몽준이 자기 재산을 팔아 택시 기본 요금을 70원으로 낮추겠다. 그거 그러면 딱 하는 순간에 생각해보겠어. 하는 순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뗄 수가 있다니까. 아 그런가? 네. 근데 왜?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품이잖아. 금품을 이제 주는 그러면 거지. 그렇게 공약해놓고 또 우리 시민들더러 또 내라 그러겠구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믿으면 안 돼. 다 뻥이야. 뻥이야. 앞으로 이제 뽕준이 되는 거야. 뻥준이. 네, 자, 뽕준이 뻥을 되는 거야. 또 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지금 넘어가지 이제 뭐 민주당 넘어가자. 우리 골고루 네. 다 씹는다. 끝까지 추적했어. 바빠. 네, 씹을 게 너무 많아. 민주당 그 초대선 의원 22명 더 좋은 미래가 27일이죠. 어제 전병헌 원내대표 교체라
원래 선거가 5월 달에 예정됐는데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 선대에 발족하고 조기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전병헌 원내대표 임기가 5월 15일인데 그때까지 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 끝나는 대로 원내대표 조기 경선을 결정해서 3월에 경선을 시작하자. 이유는 민주당이 너무 국민들한테 무기력하게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수권 비중과 능력을 갖춘 신뢰받는 정당,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면모 일신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임기 2달밖에 안 남은 전병헌이는 바꿔서 뭐 하냐고. 그 걔는 그냥 이제 잘리는 애 아니야. 나는 솔직히 얘기했고 이 더 좋은 미래가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좋은 미래가 우리한테 지난번에 얘기한 건 뭐였냐면 지난번 언제? 맨 처음에 발족할 때 네, 할 때 뭐 언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래더라 강경파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 올바른 길을 가겠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혹시 이제 더 좋은 미래에선 우리 망치 부인방에다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조경태 사퇴 아니 김한길 사퇴 조경태 제명 이러고 나가니까 전병헌이도 이제 끼어달라 이런 뜻으로 전병헌 교체론을 내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지금 더 좋은 미래가 대놓고 김한길 사퇴론 얘기할 때라고 봐요. 뭘 그렇게 조심하냔 말이야. 아니 전병헌이는 2달 있으면 끝나는데 그거 바꿔봤자 무슨 일신 했다고 얘기 안 해. 그리고 지금 사고 치는 거는 물론 전병헌이도 비겁하게 새누리당이랑 다 합의해 준 거 김한길 전병헌 같이 한 거 아는데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당대표 원내대표 같이 물러나가야 되지. 왜 원내대표만 얘기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언론에는 이게 김한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애둘러 표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하러 애둘러서 표현하냐고. 뭐하러. 이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 보면 꼼수예요, 꼼수.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와 플러스 원내대표거든. 두 그렇죠. 사람이 공동의 국회의 대책은 원내대표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김한길 대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김한길은 당 대표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잘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선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건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한테 이제 지도부 사퇴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딱 느낌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김한길을 자르려면 전 당원 또 그 원내 지구당 이쪽까지 다 움직여야 되니까 국회의원들 선에서 책임 추궁을 하면서는 전병헌을 타겟으로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확인해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애둘러서 김한길 대표 퇴진을 얘기한 거다. 이게 왜 김한길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실제로 원내대표가 당연지 최고위원이거든요.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내대표가 되면은 당연지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이제 하자는 거는 실제로 6월에 있을 때 지방 선거에 이 공천권이거든. 지금 공천권이 없어질지 뭐 지금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어떻게 합의할지는 지금 뭐 방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공천권 문제의 이 포석 자체를 그렇게 둘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정말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으로밖에 안 보여. 그렇지. 이런 포석 자체가 나는 지금 우리들의 투쟁을 정말 우리 내일 삭발하기로 했는데 이걸 완전히 무슨 당내 공천권 싸움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어. 이 측의 원내대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정확하게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 그리고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럼 이거 누가 했겠어?
쉽게 따지면은 반장이 잘못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2명 초재선 의원이 부반장 물러나라는 거야. 부반장 물러나면 되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당내에 있는,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원내 대표에 대해서 이 물러나란 얘기가 네. 결국은 근데 김한길을 물러나게 하려면 네. 원외 지구당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네. 되잖아.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는 그 개통상 직격탄을 못 날리고 네. 전병헌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결국은 쌍으로 묶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원외 지구당이 괜히 또 막 김한길 쪽으로 뭐 뭉친다든가 이런 거를 계산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전병헌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공천권 싸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몰고 갈 그러니까 수가 그렇게 있지. 몰고 가면서 적전 분열로 보일 수 있으니 선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김한길, 전병헌 이거는 당 지도부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전병헌은 원내에서 자를 수 있으니까 전병헌으로 포커스를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행보가 비겁해 보인다는 거지. 밖에 있는 지지자들이 볼 때. 볼 때는 시기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걸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돼. 시기가 지금 서로가 오해 당권에 있는 공천거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특히 조중동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초재선 의원들이 이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모습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결 대안을 내놓는데 그 전에부터 초재선 의원들이 소위 조금 이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는.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로는 똑같은 지금의 특검 문제를 특검에 있는 문제가 안 됐는 이유도 초재선 의원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는 거지.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계속 특검 요구하고.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한테는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나는 도대체 누가 이걸 갖다 공천권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포석이라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놈이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따위를 해석한 놈들 다 웃긴 새끼들이라고 보여요. 내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좌우지간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 초재선 의원들은 그나마 작년 내내 싸웠어. 1년 내내 싸울 때 김한길 편들었던 중진 의원들 그 인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 어디다 대고 486과 초재선이 공천권 행사하려고 그런다. 누구야?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 아 진짜. 욕하지 마.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형태가 그렇게 지금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 논리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거 거죠. 종편식 논리인 거지. 이게 종편식 논리고 결국은 김한길 흔드는 게 적전 분열이라는 둥, 지도부를 흔들기라는 둥. 이게 지금 강경파가 지도부 흔든다. 이게 종편의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이 새끼들은 이것들은 맨날 3등 띄워가지고 3등당 띄워갖고 2등당 무너뜨리고 3등 후보 띄워서 2등 후보 무너뜨려서 지네들 장기 집권하는데 애썼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유일하게 욕 안 하는 게 김한길이야. 김한길을 비판하면 강경파라고 몰아붙여. 강경파가 지난번에 친노라 그랬지. 그래서 친노가 용어가 바뀌었지. 그래서 내가 친노에 대해서 들이받았잖아. 이 새끼들 나는 친노 아니다. 너네 뻑하면 김한길 비판하면 친노라 그러는데 나는 친노가 아니라 김근택이다. 내가 막 들이댔더니 그다음부터 강경파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면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 연병 아니 그 대선 일주일도 안 남기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당 지도부 몽땅 사퇴해야 된다고 먼저 사표 집어던진 게 누군데 그때는 당대표 흔들기 아니었어? 아니 김한길이가 흔드는 거는 로맨스고 내가 흔들면 불륜이야? 어디서 그런 이중잣대야? 자, 드디어 우리가 망씨 부인의 분노 게이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이런 식빵! 날 좀 하자 이 식빵!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지금 삭발전. 저번에는 126명 안 되면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지금에 다시 선회를 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 127명 의원 이름을 한 하나하나 명은 이제 걸면서 한 명은 나갔으니까 126명 치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랬어. 그 되게 좋은 그거지 퍼포먼스. 그런데 딱 안 되는 거야. 77명까지밖에 안 되는 77명.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이거 삭발은 없던 일로 치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도 그랬어. 그래, 없던 일로 방송 치고 계속 이야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3월 1일에 내가 이제 캠핑을 가야 되겠다. 근데 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 응? 개인 딱 방송.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답을 주시는 거야. 그 50명은 어. 민주당 안에 살려둘 만한 의원 50명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127명 싸잡아 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딱 깨달았지. 그리고 그럼 어떡할까요?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했더니 127 삭발단은 버려라. 대신 3.1절 삭발단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냥 선명하게 김한길 사퇴.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서 김한길 사퇴 3.1절 삭발단으로 가라. 삭발단. 수에 관계없이. 그럼 그래서 총 이제 얼마 지금 77명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77명이 신청을 할 때는 날짜가 미정인 상태에서 신청을 했던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답장이 오기를 55분이 참석하겠다라고 네. 오고, 네. 그리고 나머지 22명 중에 4명은 벌써 혼자 깎고 인증사진을 보낸 거야. 내일 못 오는 분들. 인증사진을 네 분이 보냈어. 나까지 5명이 삭발을 한 거야. 지금 5명이네. 그래서 60명이 이제 삭발단이고, 그리고 이제 15분은 내일 뭐 연주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그래서 못 오는 분들. 그래서 내일 한 55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 막 항암 투쟁하던 분들도 그건 있고, 빼야지. 그리고 뭐 미성년자. 여러 가지. 미성년자는 안 받았어요. 미성년자 근데 빼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신청을 다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 신청서 명단을 쫙 뽑아놨는데 몸이 아프니까 앞부분에 좀 해달라. 이게 장애인분도 지금 몇 분 계세요. 장애인분들도 삭발단에 참석하시겠다 그러고 막 지금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죄 와가지고 50몇 분이 지금 깎겠다 그래서 55분이 다 오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상황에 봐서 몸이 뭐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러면 못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경찰서에다가는 뭐 한 20여 명 삭발할 겁니다 해놨는데 왜냐면 몇 명이 삭발하겠다고 할지 모르니까. 근데 예상보다 신청 지원자는 많고 그래갖고 내일 바리깡은 5대를 준비하고 5대. 군대에서 뭐 5초 만에 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팀도 한 분 온다 그랬고. 그거 진짜 맞아. 5초 만에 깎아. 싹싹싹 하면 깎을 수 있어. 아니 그 짧은 머리는 5초 만에 깎는데 우리 저렇게 긴 머리 깎을 때 또 오래 여자- 걸려요. 또 여성분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삭발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선임들이 이제 내일 대구에 또 배출되겠네. 그거 하여튼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아니에요? 정치인도 그렇게 아니고 일반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당원도 아닌 일반인이 특수 야권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지. 전례가 없는 일을 지금 망치 부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일각에서는 지금 6.4 지방선거를 완전 이 적전 앞에서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대선 앞두고 일주일도 안 남기고 당 지도부 몽땅 사퇴하라고 지랄 연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3개월이나 남아있는 선거 핑계 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진 스스로 물러나야죠. 이 특검에 있는 약속들도 못 지키는 것들을 가지고 아니 자기가 직접 작년 12월에 아니 11월 말에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특검 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특검 약속하러 들어가갖고 특위 얘기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쪽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보다 새누리당이 방해갖고 그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이거는 특검 요청을 관철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도 봐봐요.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단, 국정원 증거조작단이야 실화나 연애조작단이 아니라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이 모든 꼬라지 누구 때문이야? 이거 김한길 때문이야. 나는 김한길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니 진짜로 그 지방에서 하는 무슨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절해. 김한길 대표 꼴보기 싫어서 민주당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계속 듣는 거야. 사람 선거운동하면서요. 선거운동하면서 이거 유권자들 만나러 다니는데 그런 얘기 듣잖아. 그러면 정말 힘 빠져요. 힘 빠지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말 당을 위해서 정말 애당심이 눈곱만치라도 눈곱 1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있다면
모든 죄를 특검 관철시키지 못한 모든 죄를 제가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해야 사람 아닌가 싶네요. 사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내일 정호 민주당 내일 정오에 이제 제가 딱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왜 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시 반부터 삭발을 시작을 해서 2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참, 왜 보면 또 하나의 희망이가, 또 하나의 저항이가, 또 하나의 희망인가, 또 하나의 저항이라고 해주세요. 또 하나의 저항, 그러면은 또 하나의 저항,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삭발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은 반응 같은 거는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날 피해요. 피해? 저기 전화해도 안 받고, 그리고 나랑 엮이면, 큰일 난다. 큰일 날까봐 날 피하는 것 같아. 근데 내일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50명의 지금 아까 하 사장님한테 이 기도로서 받은 거잖아. 그러면은 50명이 특정인은 금명할 건 아니잖아. 그냥 이 3.1절 3.1절 목표를 분명히 해라. 네, 김한길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 사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요구. 야권이 공조해서 독재 부활 저지하라.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주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라서 내가 조경태 제명을 끼워 넣으려다가 그럼 너무 코믹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분산되잖아. 괜히 분산돼서. 그러니까 한 놈만 패해. 김한길을 딱 하나로. 주유소 습격 사건 있잖아. 한 놈만 패해. 한 놈만. 나 유호성이야. 여자 유호성. 좋아. 야, 또 이거 좀 말려주라. 내보고 아까. 뭐라고? 아까도 내가 얼핏 봤는데 상규 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래. 좀 이야기 좀 해줘. 이 얼굴은 삭발하면 안 어울린다고. 원빈같이 있잖아요. 각지고, 얼굴에 이렇게 V라인 되고, 그런 애들. 이 말이 약 올리면 또, 약 올리면 밀어. 얼굴에 삭발해봐. 안 어울려. 저 분위기 파악을 못해, 이렇게. 나는 삭발을 하면 완전 조폭스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이 투쟁으로 안 보여. 남들이 영화 할 때 자료화면인지 안단 말이야. 조평 영화. 우리 둘이 딱 앉아 있어봐.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다음부터 쌍교와 망치하는데 니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불교 방송인가요? 손님 하면서 성불하세요 맨날. 손님 욕하는 스님들 막 이러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적에서 막 항의 들어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 그냥. 또 한 번 쌍교빠한테 그냥 삭발하라고 해봐. 그렇지. 대한민국 우리 불교 팩트 TV는 그 시사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팩트 TV를 불교 방송국으로 만들라는 그런 악의 무리들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그나마 내가 쌍교빠 보는 게 저 머리 스타일 때문에 보는 거야. 그 머리라도 이렇게 우아하게 구불구불 얼마나 애쓴 머리인데 저걸 깎으라 그래. 보는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내가 금요일날 무슨 낙으로 오겠어. 그렇지, 맞지. 어디서 남녀 호랑교 보살이라고 망치를 남녀 이것도 아닙니다. 남녀 호랑교 보살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또 넘어가자. 네. 이제 김한길 넘어갔으니까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까?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1년입니까? 라고 평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입니까? 25일이죠. 그죠? 1주년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망치 부인은? 옛날에 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문용식 사장이 아프리카 옛날에 문용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땐 1년이 되게 길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1년이 정말 빨라진다. 진짜 빨라지지. 그 이유가 뭐냐? 1살배기 아이에게 1년은 평생이다. 그런데 50살 먹은 중년에게 1년은 50분의 1이고 90살 먹은 노인에게 1년은 90분의 1이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는 거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나한테는 벌써 1년이야. 벌써 1년? 정말 빨리 갔네. 5분의 1이 지나간 거 아니야.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이제 4년만 고생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제 겨우 1년. 이제 겨우 1년. 아직도 1년 이렇게 되는 거지. 젊어서 그래. 우리처럼 늙어봐. 괜찮아.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가고 이제 5분의 4만 고생하면 되는데. 예. 그 4년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1년 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 힘들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2012년 총선 잘해야 된다고. 내가 뭐라 해서 2011년에, 내가 우리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개인 방송에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 망치부인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독재 시대 살아봤다. 박정희 때 태어나서 전두환 때 청소년기를 거치고 노태우 때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연애하면 역적되는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또 박근혜 독재가 시작돼도 살 수 있지만 너네는 못 산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서 2012년 총선에서 그 과반수 이상을 야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야권 통합해서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고 출마해라. 야권 연대는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에 내가 2012년에 총선 민주당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딱 마쳤는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 한명숙 대표 체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이 착한 사람이지만 관리자형이다. 2012년 총선은 전투형이기 때문에 전투형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한명숙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히 그랬어. 아마 총선 되면 젊고 힘찬 박근혜와 나이든 한명숙이라고 나란히 사진 내놓을 거다. 그때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기어이 한명숙 대표가 됐잖아. 뉴하고 올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나왔어 사진이 진짜. 그게 내가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었어. 12년 1월 15일에. 그러다가 이제 하도 막 온갖 협박을 다 받고 그때 우리 김근태 의장님 상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인재근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한 거야. 망치부인 방송 좀 다시 하게 하라고. 그래서 인재근 의원님한테 내가 지금 상중에 너 방송하라고 전국에서 시달리는 전화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였냐? 문재인 선수로는 대선 못 이긴다. 그 얘기를 내가 제일 먼저 해요. 왜냐? 그때 봄에 문재인 선수는 정말 신사이지만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잔인함이 없다. 때때로 최고에 오르려면 그런 잔인함도 있어야 된다. 적장에 목을 베는 잔인함이 문재인에게는 없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다른 기준으로 뽑아라.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인물, 젊은 남자, 새로운 인물로 가라. 아유. 지난 일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할 내가 말이 얘기를 해도 많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1년 견딜만 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취임 1주년에 담화문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경제 핵심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지금 머리가 아픈데. 그거 하기 전에 김빙삼 트윗 봤어? 못 김빙삼이라고 김영삼 짝퉁이 있는데. 아, 있지. 그 뭐라고 했는데? 3개년이 박근혜, 또 최연애, 윤진숙 가들이가. 아니 그냥 3개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 부인이 지금 그냥 이야기한 김빙삼 씨의 트위트를 인용한 거죠. 인용한 겁니다. 망치 부인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한 게 아니라 트위트에. 야, 내가 진짜 변호사 같다. 내가 이 카바를 잘해줘. 다운표입니다. 아니 누구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3개년이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진숙 장관 또 누군데 또 한 사람 최연애 키코레 사장 가들이 갔다가 정말 누가 그거 좀 올려봐 원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 그거 좀 한번 올려봐봐. 나 진짜 그거 보고 김빙삼 씨 진짜 대단하다. 진짜 천재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나 진짜 궁금해. 옛날에 유명해. 자 어려운 얘기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을 통해 2017년에는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고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도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장률 4%, 고용률 70%, 4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핵심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뭔데? 양극화 해소라는 이 시대적 이 과제를 해소하게 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니, 여기 보면은 오빠는 전제가 틀렸어. 왜? 여기서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이거 쓸만하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쓸만한데 빠져. 이대로 가면 좋지. 왜냐면 이대로 가면 좋지. 좋게 뭘 좋아. 예.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것들이 양극화, 지금에 있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들이 성장하면 된다. 재벌들이 많이 벌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된다. 뭐 이걸 뭐 낙수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경제 이야기하지 말고 재벌 중심의 성장을 기본적으로 담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때 공약 경제민주화하고 전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 확대 이거는 없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규제 풀어서 기업, 대기업, 재벌들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그 지금 보면 5년차 이명박 정권의 MB노믹스 경제정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747, 네. 474, 이 비슷해. 이명박, 박근혜 네. 똑같은 짝짝짝, 짝짝짝 이거야? 빵빵빵빵빵. 야 오늘 우리 이 누가 또 이게 또 이게 오늘 우리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빠 하이파이브. 자, 뽕뽕뽕뽕. 뻥뻥. 자, 자 근데 나는 개뻥이지. 이거 믿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인데요. 대통령 메시지가 대선 공약을 파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라도 한번 국민들한테 흉내도 못 내겠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근데 그거 처음부터 쌩까 뿌는 거지. 경제민주화 후퇴되는 거하고 복지공약 파괴돼서 해명한 것도 없고 사과한 것도 없고 전혀 다른 내용 가지고 지금 전형적으로 물타기 하는데 이분이 이 경청이든 소통이든 기본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제가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예? 이 왕복적으로 내 이래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남자 박정희 같아. 어? 남자 박정희. 와. 여자 박정희. 응. 아니 무슨 제2의 한강의 기적. 아니 이 사람은 40년 전에 그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 지가 도매니저야. 시간이 멈췄어. 40년 전에 딱 멈춰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 따라하는 거.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그런 이야기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읽기만 했다. 읽기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합법이 진짜 독특해. 대통령은 읽기만 했기 때문에 읽어서 나중에 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원칙과 신뢰로서 안 된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읽기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김무성. 그 내가 보니까 김무성이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도 계속. 김무성 지난번에 그랬잖아. 애 하나씩만 낳은 사람은 반성하라고. 그래가지고 내 뜻은 그럼 애 안 낳은 사람 하나도 안 낳은 박영은 애 안 낳은 사람 어떻게 되냐? 그때 박영의 뭐 가슴에 진짜 도끼를 꼽더니 그 대목 그 뒤통수에 도끼 꽂은 거였죠. 안 낳은 사람들 보고. 근데 오늘은 읽기만 했다. 그거 우리 다 아는데. 온 국민이 그거 다 알긴 아는데. 김무성 그때 총괄 선대 본부장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인해 준 거야. 자백한 거지. 사실은 이제 박근혜가 아는 게 없다. 지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속아서 한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건 내부 고발로 봐야 되는 거야? 양심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일단 내부 고발은 아닌 것 같아. 셀프 내가 생각에는 지금 이제 전당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한테 잘 배야 되잖아. 대통령한테 잘 배야 된다니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이제 자기가 했는데 김무성도 얘도 내보니 김무성도 고생을 안 하는 이 전형적인 헝그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자기 뭐 좀 아버지도 뭐 그 일제시대 때 뭐 해가 축산 불허하면서 잘 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고개를 못 숙이는 거야. 근데 이제 한번 고개를 이제 아부를 한 거지. 아부를 했는데 뒤통수를 이게 아부의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냥 올려 됐다다.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이라 했는데 그것을 자꾸 각줄 다는 거야.
원칙과 실현대 그냥 읽기만 했다.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안 남색하고 이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지. 부부싸움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해명을 네. 하려고. 그렇지. 당신 아까 여자 목소리 들리더라. 아니야. 그냥 아는 여자야. 진짜? 아는 여자 누구? 그냥 옛날 언제부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밥이나 한 끼 먹고 뭐 술이나 한잔. 그렇지. 아니고 딴 여자랑 옛날부터 밥 먹고. 또 그게 아니고 손만 잡았다니까 손만. 손도 잡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김무성이야, 김무성이. 참, 우리가 참. 그리고 또, 악근이 또 왔어. 웃지 마, 지가. 나 지금 너무 웃겨. 예. 진정해야 돼. 슬픈 생각해야 돼. 근데, 이 성장위주의 정책이 이명박 정권을 5년 동안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다 무조건 다 해봤으니까, 자기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친기업 정책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출하려고 고환율 정책 했습니다. 유도해서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리고 기업 경쟁력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시켜서 내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정작 그래서 저기 이명박 시대에 대기업이 재산이 주가만 계산을 해도 5배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현금에 있는 보유 능력이 지금 돈을 세이브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몇백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대기업에서 국민들이 희생을 한 거거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내수든 어떤 간에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잖아.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고생해서 국민들 다 희생된 것들을 1%, 대기업에 대해서 99%가 희생을 한 거거든요. 이와 똑같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조금 표현을 달리하죠. 창조 경제, 그리고 아버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이런 식 표현을 하는데 정치적 수사는 되게 좋은데 실내용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6년 차의 내용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서민들 지금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뭐라고 합니까? 대출 받아 살아라고. 서민들 전부 다 그때 이명박 정권 대출 다 해줬거든. 맞아요. 집 사라고 이야기해서 집 샀어요, 대출. 전부 다 하우스푸어 다 대뿐 거야. 그치. 등록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해갖고 대출 이자 내고 대출해갖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1천조입니다. 전부 다 빚쟁이야, 전부 다 국민들이. 그래 놓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재벌 중심 성장에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아까 뭐 474, 747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빵빠라빵 이게 빵 이거지. 숫자 놀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명박이나, 통계 허점이야.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숫자를 얘기하면 뭔가 좀 전문적으로 이 내용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인다 이런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 김영삼이가 국민 1인당 GNP 만불 시대다. 그때 막 우리 온 국민이 기뻐했잖아요. 네. 되게 좋아하면서 뭔가 국민 전체가 다 같이 부자가 된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연봉이 3천만 원만 돼도 자기는 중산층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때는 기뻐했던 시절이야. 즉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 그때는 그 숫자 노름에 막 다 같이 박수치고 뭐 100만 불 수출을 위해서 다 참으라 그래서 100만 불 수출하면 좋은 줄 알았잖아. 좋긴 뭘 좋아. 재벌들끼리 나눠 먹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이라는 게 성장과 1인당 뭐 국민소득이라는 게 나하고 무관하다는 걸 그때 몰랐어.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40년 전 뻥 치듯이 지금도 뻥을 치고 자빠진 이거 진짜 이 뻥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진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에 있는 대기업 중심, 그 재벌 중심의 성장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수 경제를 통해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던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고용률 70%, 고용률 100%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
100%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민이 없거든요. 그렇죠. 고용률 7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 70%가 중요한 겁니다. 비정규직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 알바, 비정규직, 해고 이렇게 당한 숫자 그냥 포함해서 고용률 7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뭐 그 저기 술집 아가씨들 숫자까지 전부 다 세서 고용률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느냐는 결국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이고 돈을 준다는 개념이고 그럼 결국 임금 총액을 올리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목적은 일자리를 늘리라는 얘기는 임금 총액을 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뭐냐? 임금은 그대로 두고 쪼개주는 거야. 그거는 일자리가 늘리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문제 해결하고냐? 임금으로 받은 돈이 너무 작아서 이게 기초 생계가 안 되는 거야. 소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비할 수 있는 돈만큼을 더 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기초 생계를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면 소비가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소비가 생산을 낳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 임금의 전체 규모를 올리라는 뜻으로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은 무슨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이런 것만 얘기하면서 숫자 노름으로 또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 4%, 고용률 70%, 4만 불 치대죠. 근데 4만 불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속는 거예요. 평균이 1%의 대기업하고 99%의 못 사는 국민들하고 합쳐지면 그 평균은 그럴듯하죠. 근데 1%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4만 불 시대가 돼요. 4만 불 시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 4만 불 시대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대기업에 있는 그 수조 원들 해갖고 나누어서 머릿수로 나눠서 그 돈 가지면 그 숫자로만 가지는 거지 우리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재벌 중심의 이 성장은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수 중심으로 가려면은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이런 경제 구조를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도 살고 그리고 벤처나 이런 형태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없어요. 특히 자영업자는요. 지금 대기업들이 다 맡고 있어 전부 다. 기껏 해봤자 우리가 자영업자 통닭집도 이거 할 게 없어요.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프랜차이즈. 다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에서 끼리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예? 자영업이 아니야 자영업이. 예. 그러면 자영업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출 받았죠. 대출 받아 장사 안 되면은 그만둘 수 있습니까? 장사 그만두는 순간에 대출금 회수를 해가는데 그러면 울며 계좌 묶기로 계속 장사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이런 정책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조됩니다. 망조. 그래서 이런 양극화의 문제하고 재벌 중심이 이런 성장에 있는 것들 반성 없이 그냥 정치적 이 수사로 747 또 그 국민을 그러니까 지가 지난번 대선 공약 때 경제 민주화하겠다 뭐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다 해주겠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뻥을 치고 되니까 또 뻥으로 1년을 또 버텨보자는 건데 이 국민들을 계속해서 바보로 본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승만 때랑 박정희 때를 비교해 보면 박정희 때는 공장이 많아지고 자기 자식들이 가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붙이니까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승만 때하고 박정희 때는 먹고 사는 게 달라졌어요. 그 기억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말 장난, 숫자 장난으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747 이러면서 지금 파지하는 고물상을 전부 다 없애기로 했다는 거야. 왜?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13년에. 그래가지고 이 그 고물상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래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200만이라는 거야. 이게 다 노인들이고. 그럼 200만 노인의 생계를 지금 자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씩 준다고 거짓말 쳤다가 그것도 안 주고 있잖아 지금. 그래놓고 그 200만 노인의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정치라고. 그러면서 말로만 747. 거기에 이 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숫자로 말장난을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일단 반성, 이 대기업과 수출 이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언급이 없습니다. 담화문에.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해소의 방법들도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뤄내겠다. 뭐 제3의 기적을 이루겠다. 이런 구체적인 뭘 구체적으로 이 계획성 있게 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민 경제,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없고 서민들을 보고 이런 거야. 성장률 70% 되면 좋은 사회 되겠죠. 근데 성장률 70%그 이면에 보면 전부 다 비정규직이 많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아니 비정규직 숫자 늘어나 봤자라는 거지. 그리고 4만 불. 일자리 한 이마트에서 한 사람이 일하는 걸 둘로 쪼개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잠깐만요. 저가는 원래 고물상한테 세금을 물리기로 작년에 얘기가 됐는데 아예 다른 법안이 만들어져서 고물상을 도심에서 못 하는 걸로 도시에서 고물상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니까요.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는 거고 그거 말고 도심에서 고물상을 못 하게끔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거는 정확하게 아까 저녁 오케이. 때 그 저기 정관용 뉴스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시사자키에 나온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뜬금없이 이제 경제정책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는데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네 이거 보고 냈는데 이런 정도로 황당할 수가 있냐?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나 막 물 마셨는데 막 웃기고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식 표현이냐면은 망치분 예를 들면 둘이가 처음 만나는데 오늘 당장 날 잡자는 거야. 오늘 처음 봤는데 미팅 딱 10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날 잡읍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맞선 보러 가서 이혼 도장 찍으라는 거지.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망치분 나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요 통일위원회는 어디 있어요? 이 뒷부분에 있구나. 사실 이제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누구 자리 챙겨줄 놈 있구나. 자기 측근에다가 누구 그렇게 나눠줬는데도 아직도 그 캠프에서 자리 못 차지한 제일 미련한 애가 있나 보다. 걔네들을 위해서 자리 만들어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무엇보다 지금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통일부를 배제하고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이 남북 대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만 통일부를 제외하고 배제시키고 그 자기가 직접 뭔가 하려고 그러나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일부가 그 김대중 이전에는 사실 좀 형식적이었잖아요. 그렇지, 맞지. 근데 이제 노태우 때, 김영삼 때 들었으면 노태우 때 북방외교 한다고 막 통일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비축된 인적 자원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평화와 대화, 그렇죠. 민간 협력, 네. 경제 교류 이쪽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가 원하는 통일준비위는 그쪽이 아닌 거야. 민간과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김장수식, 흡수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준비위가 통일부 이외에 따로 필요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통일준비위원회 저는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우리를 통일을 어떻게 할 때가 뭐냐면은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흡수통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통일은 뭐죠? 무력으로도 통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민족끼리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이 진짜 아픈 이 아픔과 갈등, 분열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거거든. 실제로 여러분 전쟁 나면은요 서울에 피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60만이 한 몇 분 만에 다 죽습니다. 실제로 전쟁 나면은요 피난 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운떼기예요, 운떼기. 근데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데 한반도의 우리 남북 간 통일을 평화 체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도 약속도 없어.
그러면 개념도 평화를 없고. 준비를 통일을 하려면 무슨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화에 있는 부분들을 또 없고 지금의 있는 상황에서 흡수통일. 말도 그래. 통일준비위원회거든. 통일준비위원회. 그럼 통일 준비가 돼 있다고 기본 사실 이 기본 준비가 돼 있는 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와대에 군 출신들이 이렇게 흡수통일을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급변한 사태. 근데 이거 참 무식한 건데요. 북한의 이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에 있는, 제가 누누이 방송 이야기했는데, 중국에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북경하고. 근데 거기에 경찰이든 군대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북한 통일 문제는요, 우리만 남북한이 합의돼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일본, 이 세력들의 합의가 없이는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일어나면은 우리가 먼저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휴전협정에 있는 부분 당사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군인식 사고는 급변 사태라면은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이거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생각이야. 옛날에 김일성이 살아있던 네. 시절에,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됐네. 네. 그죠? 그렇게 아니, 됐겠다. 알지. 20년? 20년 전이지. 네. 94년이 네. 됐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 체제 무너진다 그랬어. 그죠?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의 군부와 막 이런 권력 세력이 충돌을 해가지고 다 아작이 날 거다.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소위 전쟁 세력이 주장했던 바였어요.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가 한 20년 가까이 해먹었잖아. 네. 한 10몇 년을 해먹고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김정일이가 죽으면 이제 북한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또 10몇 년을 해왔어.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북한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착륙 훈련한다 그러면서 작게 502고 그 생쇼를 한 거 아니야. 어? 근데 지금 김정일 죽고 3년 됐는데 김정은이가 봐봐. 지네 고모부까지 막 쏴 죽이면서 집권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햇볕 정책인지를 얘네들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 외적이 공격해오면 더 똘똘 뭉쳐. 모르나? 아니, 우리가 솔직히 학교에서도 짱 먹고 뭐 서로 막 쌈박질 하다가 바깥에 있는 애가 우리가 건드렸다면 다 같이 오면서 와! 이게 우리 국민이야. 평상시엔 한나라당, 민주당 존나 싸우지만 월드컵 4강전 다 같이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게 특히 강해. 단결력이. 그러니까 북한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면 걔네들은 더 똘똘 뭉친다는 거야. 다 죽자 이러면서. 그 다 죽자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 영화 황산벌 봐봐. 그 어린 화랑 애들이 가서 계속 죽는 거야. 네. 가서 죽으니까 거기에 기가 눌리는 거거든. 그 옛날에 중공군 145태 때 깡통 두들면서 와. 그냥 다 죽어. 죽는 게 목적이야. 그럼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해서 죽이러 들어가면 되지 못 죽인다니까. 다 죽자 정신에 거기 맞설 수 있는 건 평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흡수 통일 가지고 통일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일방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흡수 통일 자체가 되면은요, 통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따른 통일 비용이나 그 민족적 갈등 이런 게 지금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통일이 진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부터 일단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의 변화만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장 만능주의잖아요. 그죠? 돈이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그리고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공교육 붕괴됐습니다. 노인 빈곤, 복지. 이게 한두 개 문제에 우리의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가 뭐 먹고 사는데 뭘 보탬이죠? 아니죠. 이것이 이
이렇게 문제의 갈등이나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은 건강한 정치 권력이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치유하면서 각자와 평화의 입각에서 대화하고 협의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지. 흡수 통일하면은 그러면은 전쟁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봅니다. 너 통일 어떻게 할래? 전쟁 나서 통일하면은 죽는 거는 누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서울 시민들하고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통일하면 뭐예요? 죽고 나면 통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죽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나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통일이 없는 거지, 이거는. 통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해외용이잖아요. 네. 국제 멘트이고 결국 투자 유치 이쪽으로 지금 이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 지분.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지네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 산업이 일어나거나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네들의 돈을 뻥튀기 할 게 없는 그 자본한테 다보스 포럼 가서 통일 대박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통일을 장사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금융 자본들에게 우리가 통일을 하면 너네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지금 뻥을 쳐서 지금 통일 관련 산업 주식이나 좀 팔아먹고 이따위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지. 정말 통일을 위한 단계를 밟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통일에 대한 비전 자체를 국민한테 제시를 하면서 한 단계 통일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비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라는 거는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비전 국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죠. 흡수 통일하시겠습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제시가 없어.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쑥 넘어가. 통일. 그러면 이것에 있는 것들은 흡수 통일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은 저도 찬성이죠. 근데 흡수 통일은요, 전쟁입니다. 일방이 일방을 죽여서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때까지 남한하고 북한이 있는 체제가 다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방식, 대한민국 방식으로 통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식민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한 출신, 북한 출신 되는 거지, 나중에. 그러면 북한 출신은 10등, 2등이고, 남한 출신은 1등이고. 이렇게 되면, 통일된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거 얘기한 게 나야. 진짜? 내가 저서가 없잖아, 저서가.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그때 이제 막 공안 몰이로 이제 대선을 치를 거라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용으로 제가 제기했던 게 통일은 대박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어떤 희망이 없는 돌파구가 없는 경제를 뚫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철도다. 대륙 철도를 뚫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 통일은 정말 필요한 거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책을 먼저 쓰지 그러면. 근데 뭐 책은 뭐 바꿔서 책 썼어. 통일 대박.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갖다 쓱 갖다 훔쳐 쓰면서 앞부분에 얘기한 건 다 빼버리고 통일이 대박이다 그 얘기만 갖다 쓰는데 왜 대박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말도 버벅거리고 그 다보스 포럼 그거 봤죠. 그래서 하여튼 1년이 근데 지났는데 박근혜 1년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뭐 어떤 거? 인사. 있지 또. 우리가 그거 할 얘기 참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 시간이 이게 5분 남았어. 5분. 10분 남았어. 그래요? 이야기해. 15리 갖고 늦었잖아. 우리 15분 남았나? 네, 우리가 그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 천하에 누가 이 팩트 TV에서 망치 부인의 말을 이렇게 함부로 자를 수 있지 내가.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박근혜 1년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말 저 말을 떠나서 박근혜 1년을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약 쌩까기. 국민한테 뭐 경제 민주화하겠다. 지식인들 꼬시고.
노인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 주겠다 뻥 까고, 애기 엄마들한테 아이는 나라에서 키우겠습니다 뻥 까고, 반값 등록금 이제 실현됩니다 학생들한테 뻥 까고, 시뻘건 그 프랭카드에 있었던 게 전부 다 뻥뻥 뻥이었어. 그래놓고 공약 쌩까기. 그게 첫 번째 박근혜. 두 번째 인사 참사. 정말 그 이동욱부터 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동욱 얘기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웃긴 장면이 뭐였냐면, 그 이동욱으로 막 이제 이명박이 욕을 먹었어. 이명박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동욱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닌데? 꼰지는 거야. 그래갖고 사실은 박근혜가 낙점한 거다 이게 터지니까 박근혜가 알아서 물러나시오 이러면서 그 쇼를 하면서 이동욱 사태,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혀놨는데, 아유, 생활비 훔치고 막 그랬던 횡령범을, 이동욱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반스로 끝났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아서 이동욱으로 시작을 해서 뭐 미국의 IT 업계에 종사하는 CIA와 함께 일을 했던 훌륭한 인재라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마누라가 울어요. 그러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주식 백지 신청하려니까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가버리고. 저기 중소기업 청장인가 뭔가, 아니야, 중소기업 청장이 그거였어. 백지 신청하려니까 못하겠다 그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변호사 데려다 앉혀놓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그랬고, 온갖 장관들로 욕 바가지로 먹은 다음에 이제 차관을 꼼꼼히 챙기시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인사라 그러더라? 수첩인사. 아니, 뭐, 아주, 무슨. 보훈인사. 아니야, 보훈인사 아니고, 뭐 꼼꼼하게, 일일이 섬세한 리더십이라 했던가, 뭐, 그러면서, 뭐, 차관들까지 꼼꼼히 직접 챙기는, 깨알 리더십. 깨알 리더십으로 그 차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랬는데, 그냥 별장 성접대에 떡하니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진숙은 안 된다. 아휴, 몰라요. 그때부터. 숨은 모래 속에서 숨은 모습이야. 모래 속에서 짜증 진주. 그러니까 내든지 그냥 모래. 그거 안 된다고 다 말렸는데 기어이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면서 앉아놨다가 개망신 당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비서들도 말리고 언론계에서도 말리고 생각 있는 사람은 다 말렸더만 기어이 딱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은 윤창중이가 반스 먹고 된다. 그게 1년이야. 그리고 나서 그 인사 참사 끝에 그냥 국정원 댓글 수수로 우수수 떨어지고, 트위터 수천만 건에, 거기다 군 사이버 부대에서 터트리고, 이제는 증거 조작하다 걸리고, 아유.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진짜 웃겨. 아니, 근데 사실 그래요. 옛날에 이제 이명박 때 사람들이 그 2008년에 촛불 집회 말에 막 물대포를 맞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거야. 2008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웃기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막 비웃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노래도 만들어서 뻥박이 타령도 만들어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한 거지. 그러면서 훈자지. 그러니까 그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 노자가 이야기한 최고의 지도자의 4가지가 있다.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그냥 너무 일을 잘해서 그 백성들이 누가 왕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는 그렇지. 리더십이 제일 최고의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존경받는 리더십이다. 너무 정치를 잘한다고 존경받는. 세 번째는 조롱거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독재자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네 번째가 조롱거리가 되는 리더십이다. 내가 그 얘기를 2008년에 하면서 이명박은 조롱거리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급수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겁이 나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즐겨라. 쫄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했더니 나중에 쫄지마 씨판 딴 사람이 그냥 장사 다 해먹고. 나는 원래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다 장사 해먹어. 통일은 내 방 내가 얘기했는데 박근혜가 해먹고. 그런 중요한 거 있으면은 얘한테 해줘. 그럼 내가 딱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도 남씨 오빠 내가 이런 식빵 내가 나도 보니까 남들 거 뺏어 쓰더라고. 이런 식빵.
자, 그래요. 우리 주워 먹는 걸 잘해야 돼. 그래, 주워 먹어야 돼. 우린 주워 먹어야 돼. 보니까 처음에 창조하는 거 소용없어. 주워 먹어야 돼. 왜냐면 그의 첫 번째 1등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유포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중화가 중요한 거야. 대중화. 대중화지 그래.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창조는 딴 사람이 하고 그렇지. 돈은 삼성이 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주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할땐 주워 먹는 전략을 가지고 괜찮은 얘기가 있으면 신고부터 해. 그렇지. 이런 식빵 이거 그렇지.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제 남태호가 이런 식빵을 쓰지를 못할 거야. 맞아. 그지? 지금 이 식빵 우리는 이미 우리의 브랜드가 됐어. 아니, 우리 이제 감칠맛으로 우리는 가마포잖아. 이런 식빵. 그렇지. 이런 이런 식빵. 예. 그래서 이 인사부터 해서 뭐 하여튼 대선 공약 파기. 그래서 누구는 우리 방송을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뱉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 때 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 이기기감을 느꼈던 것들은 중도 보수 전략을 가지고 선거 전에 나가는 것. 그 내가 깜짝 놀랐던 것들이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볼 때 이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참 국민들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심의 저변들을 흐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이 조롱을 하든 풍자를 하든 끝끝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변화에 있는 것도 좀 둔감했습니다. 둔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도 보수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딱 떼고 난 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 보수가 아니고 수구 보수라. 꼴통 수구 보수로 회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런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이게 너무 침묵으로 처음부터 침묵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해명 한 번 한 적이 없고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는 이 반신반의의 대통령인지 진짜 너무 헷갈린다는 겁니다. 1년을 바라봤을 때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 무심한 건지 무관심인지 무시인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대통령의 1년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공약 쌩까기, 두 번째가 인사 참사, 세 번째가 패션 외교, 외국어 자랑. 요게 딱 세 가지가 다야. 자, 이 작년에 요 세 가지 말고 없었어.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인사 참사까지 얘기했지만 그 패션 외교. 옷을 122벌을 갈아입었더라고. 그 외국 나가서. 그러면서 환불이 어마어마한 거죠. 가격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비싼 옷을 특수 맞춤 제작 옷을 122벌을 그거는 어디서 입었다고. 업무 추진벌로 쓰는가? 그거는 본인이 살 수 입을 수는 없잖아. 아니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뭐 쓸 데도 없고 거기 옷 사는데 다 쓰나 보지. 근데 아니지, 저기래요. 저기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좌우지간 그 이제 122벌의 패션 외교 그러면서 막 한복을 색색깔로 갈아입으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겠다 그러다가 그냥 런던에서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패션 외교가 끝나버리고. 근데 대통령으로서 한복 입는 거는 좀 봐줘야 안 되나? 좋죠. 괜찮죠. 우리의 고유에 있는 의상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는 그때 이제 관계없잖아. 그 패션 외교에서 한복을 입는 거는 좋은 거였다고 봐요. 근데 한복만 입었다는 게 문제지. 한복만? 한복만 입었다는 게 문제. 내용은 없이 옷만 입고 옷만 보여주라는 게 문제였고 무엇보다 그 런던에서 자빠진 사건은 사실은 이게 그걸로 경호처장을 바꿨잖아요. 넘어졌다는 걸로. 수행 근접할 수 있는. 예. 그 근데 팀장을 바꾼 그거는 거지. 왜 뭐가 문제냐면 그거는 그 경호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박근혜를 이 서포트하는 이 김기춘과 남재준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옛날에 한홍구 선생님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박근혜는 항상 혼자 서 있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 원거리에서 멀리서 지켜봐. 한마디로 감히 근접할 수 없던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어떤 나라에서 긴치마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이 옆에 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겠어.
그건 평상시에 박근혜 옆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처럼 지켜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실수이고 그건 박근혜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지. 근데 그때도 언론에서 통제하고 지랄하다 딱 꺼졌잖아. 근데 하여튼 이 패션 외교 그 넘어지는 사건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자랑. 뭐 불어로 말씀하시고 영어로 말씀하신다면서 그냥 영어 자랑을 1년 내내 했잖아요, 우리 언론이. 근데 이게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이제 못 알아듣는 게 뽀록이 탁 나버린 다음부터 외국어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2013년에 이 세 가지 공약 쌩까기, 인사 참사, 패션 외국어 외교하다가 이제 다 들통이 나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2013년에 통일은 대박론을 가지고 나와서 통일 대박론으로 뭔가 새로운 통일 대박론, 그 다음에 경제개발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잖아요. 이 두 가지 또 뻥깍이야. 둘 다 지금 뻥깍이고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그러나 한번 지켜는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또 이 지난 14년 평가를 어떻게 하는 맨날 해야 되잖아, 그나마. 그 전에 좀 3주년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대선 때 가지고 있던 그 중도 보수 전략을 다시 하려면은요, 대선 공약집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 원칙과 신뢰에 따라서 대선 공약집을 다시 좀 읽어보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한 가지 뭐 충언을 드리면요, 절대 1% 대기업을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이런 패권적 경제 패러다임 가지고는 이 나라 제대로 된 나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대선 때 김무성 의원이 읽어준 대로, 써준 대로, 대선 공약도 써준 대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해도 가지 말고, 그때 분명히 김무성 의원이 이야기했잖아. 써준 대로 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써준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딴 거 필요 없다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너무 고민하니까 지금 나라가 안 돼. 고민하지 말고 써준 대로 실천하면 돼. 써준 대로. 그러면은 경제민주 하겠다. 뭐 이렇게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 순수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저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막 플랜을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 짜가지고 정책집을 냈는데 그거 자기가 직접 고쳐가지고 지금 부처가 난리가 났다며.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두 가지 단어가 생겼어요. 뭐? 제가 직접. 박근혜가 제가 직접. 그 말이 제일 무서워. 깨알 리더십 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마이너스의 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손만 대면 다 망했잖아. 이번에 그 경주 리조트도 이명박이가 가서 당선인 시설에 거기서 해맞이 했대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이명박이 스쳐간 곳은 다 망했는데 이 박근혜가 자기가 직접 챙기면 다 망하더라고. 통일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 지금 나의 작은 바람이야. 그래서 저는 뭐 이 99%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특히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 이후로부터 정교조 합법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도, 그리고 공무원 노조. 이 노동의 문제는 국민들이 99% 노동권을 가지고 노동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기업, 이제는 정치 권력, 그 눈치 안 봅니다, 이제. 당당하게. 배째랍니다, 배. 우리가 돈이 있는데, 우리 돈 안 풀면 너가 죽어. 이런 식의 그, 아나무인격의 이 재벌들의 행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생성된 건강한 권력들이 있을 때만 이게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제가 참, 사투는 쓰지만 되게 존중을 많이 해줘. 박근혜 대통령 하는데. 근데, 형, 오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는 이 식은땀. 왜? 지금 조명이 너무 뜨거워. 뜨겁은 것도 있는데, 박정희가 72년에 유신헌법 발표 직전에 얘기한 게 뭔지 알죠? 뭔데? 7.4남북 공동성명. 그거 한 다음에 유신헌법 발표했잖아요.
근데 통일은 대박. 통일 대통령 또 꿈꾸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아니, 통일 그러니까 대통령. 박정희가 네. 통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유신헌법을 이렇게 딱 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이름으로 정말 무서운, 정말 무서운 이 반노동시장적인 그 정치 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입에서 통일과 경제가 나왔을 때 왜 난 1972년이 생각나는지 굉장히 두렵네요.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구나.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 뭐 이제 이미 저 풀리기만 하면 그냥 가고. 그래. 좀 입이 풀리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아니 1시간 반이면 입이 풀리고 이때부터 발동이 걸리는데 집에 가라 하니까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혼자 떠들면서 가잖아 내가.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년을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고 내일 또 이 거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뭐 정리를 한번 해주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의 1년은 이 공약 쌩까기 그리고 인사 참사 그리고 이 패션과 외국어 외교라는 이름에 뻥치다가 걸린 거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1년이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 들어서서 지금 통일과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박정희의 이 1972년과 겹쳐지는지 거기서 오는 이 소름끼침 이것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은 내일 수십 명이 모여서 민주당사 앞에서 삭발합니다. 이 국정원 특검 따내지 못한 관철시키지 못한 김한길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야권이 공조해서 이 독재 부활을 저지하라. 이게 우리 삭발단의 절절한 염원입니다. 노인분들, 20살부터 이 70대, 80대 분들까지 오셔서 삭발을 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 시민들이,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던 시민들이 야당 당사 앞에 와서 수십 명이 야당 대표 물러나라고 삭발을 합니다. 얼마나 절절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새 모녀가 단칸 지하방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오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로만 처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물러가시고 김한길 대표도 물러가시고 제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쌍교 오빠와 다시 오겠습니다. 자, 내일 응원을 많이 해달라는 분도 있고 응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망치 부인의 정치적 경호 실장입니다. 제가 정치적 경호 실장 경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서 또 이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 주장했던 내용이 박근혜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면은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뻥입니다. 한마디로 뻥뽕입니다. 뻥치는 대통령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배고픈 아이에게 내일 맛있는 통닭 사주겠다는 정교하고 치밀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1년 거짓말 했으면 됐습니다.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만해라.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1년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면은 국민들이 겸허하게 용서해 줄 거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기 전에 망치 부인의 내일 3일절 구국적인 삭발단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